여보,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지수 생각해서라도. 꼴사납게 붙잡지 마.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남편은 바짓가랑이를 잡고 우는 아내와 딸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은 지옥이야. 난 이제 그 지옥에서 탈출할 거다.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20년 지기 가족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첫사랑의 품으로 달려간 남자. 하지만 그가 꿈꾸던 장밋빛 미래는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그리고 1년 뒤 그토록 혐오하던 가족 앞에 다시 서게 된 남자, 이번엔 뻔뻔한 가장이 아닌 기억을 잃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말이죠. 가장 화려한 순간에 찾아온 가장 비참한 형벌.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30년 만에 동창회, 그리고 낯선 향수 냄새. 사건의 시작은 정확히 지난달 셋째 주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3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박민철 삼촌은 며칠 전부터 들떠 있었죠. 평소라면 회식이 있어도 1차만 하고 조용히 귀가하던 양반이 그날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을 부서져라 열어젖히며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며 남편을 기다리던 숙모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숙모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삼촌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요?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박민철 삼촌이 비틀거리며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는 희죽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허, 사람이 살다 보면 친구들도 만나고 회포도 풀고 그러는 거지. 당신은 왜 그렇게 매사에 팍팍해? 인생 좀 즐기면서 살자고, 엉? 삼촌은 평소에 그 조심성 많던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술 냄새와 섞여 묘하게 달큰한 여자. 화장품 냄새가 훅 끼쳐왔죠. 숙모가 코를 킁킁거리고는 삼촌의 와이셔츠 깃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그리고 여기 깃에 묻은 이거 루즈 자국 아니야? 박민철 삼촌이 숙모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넥타이를 풀어 헤쳤습니다. 아, 동창회라니까. 짓궂은 친구놈들이 장난친 걸 가지고 왜 사람을 의심하고 그래? 나 피곤해 들어갈 거야. 삼촌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숙모는 멍하니 현관에 서서 닫힌 방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는 태풍이 지나간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삼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소파와 한몸이 되어 TV 리모컨만 돌리던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드라이기 소리를 요란하게 냈으니까요. 제가 본가에 들렀을 때 삼촌은 거울 앞에서 30분째 머리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듬성듬성한 정수리에 흑채 가루를 톡톡 뿌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직 안 죽었어. 박민철 이제야 좀 사람 꼴이 나네. 옆에서 과일을 깎던 숙모가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차며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어디 가요? 무슨 주말에 양복을 다 꺼내 입고 그래? 저거 결혼식 갈 때나 입는 옷이잖아. 박민철 삼촌이 거울 속에 자신에게 윙크를 한번 날리고는 재킷을 걸치며 대답했습니다.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요즘은 주말에도 인맥 관리를 해야 살아남는 시대라고. 당신은 집에만 있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몰라. 숙모가 깎던 사과를 접시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인맥관리? 20년 동안 회사랑 집 밖에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놈의 인맥 타령이야? 혹시 여자 생겼어? 박민철 삼촌이 현관 구두 주걱을 집어들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 사람이 발전을 하려고 노력하면 응원은 못 해줄 망정. 하여간 말이 안 통한다니까. 나 늦으니까 저녁 기다리지 마. 삼촌은 현관을 나가면서 묘하게 들뜬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콧노래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숙모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뒤 숙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곧장 삼촌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뜯어진 카드 명세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숙모가 명세서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좀 봐라. 내 삼촌이 미친 게 분명해. 이게 다 뭐니? 호텔 라운지, 여성 의료, 오마카세는 또 뭐고? 제가 명세서를 훑어보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중소기업 부장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들이 찍혀 있었죠. 강남의 고급 일식집에서 50만 원, 백화점 명품 편집숍에서 200만 원, 그리고 주말마다 찍힌 호텔 라운지 바. 결제 내역까지. 제가 명세서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숙모, 삼촌이 최근에 누구 만난다는 얘기 없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데이트 비용인데요. 숙모가 얼굴을 감싸 쥐며 흐느꼈습니다. 모른다. 주말마다 무슨 사업 설명회니 동창 모임이니 하면서 나가는데 물어보면 화만 내니까 무서워서 말도 못 붙이겠어. 내가 좀 알아봐주면 안 되겠니? 내가 미치겠어서 그래. 저는 숙모를 진정시키고 그날 저녁 퇴근하는 삼촌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삼촌의 낡은 중형차가 회사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차는 집이 있는 방향과는 정반대인 강남 쪽으로 향했죠. 퇴근 시간이라 막히는 도로 위에서 제 차는 삼촌의 차 뒤를 조심스럽게 쫓았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삼촌의 차가 번쩍거리는 조명의 신축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차를 멀찍이 세우고 내려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자가 내려왔습니다. 화려한 원피스에 긴 생머리, 딱 봐도 삼촌보다 훨씬 세련된 느낌의 중년 여성이었죠. 박민철 삼촌이 차에서 내려 여자에게 달려가더니 차 문을 직접 열어주며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미주 씨, 기다렸지? 오늘따라 더 아름답네. 꼭 영화배우 같아. 여자가 삼촌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빠도 참 내가 오빠 보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오늘 예약해둔 식당 늦겠다 빨리 가요. 두 사람은 차에 타자마자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그 장면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삼촌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아니 어딘가 홀린 듯한 표정이었죠. 삼촌의 차는 근처의 분위기 좋은 카페 거리에 멈췄습니다. 통유리로 된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주변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품에서 작은 선물 상자를 꺼내 여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여자가 상자를 열어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오빠, 이거 저번에 백화점에서 예쁘다고 했던 그 반지 아니야? 세상에 이걸 기억하고 있었어? 박민철 삼촌이 여자아이 손등에 입을 맞추며 그윽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어울리는 건 뭐든 해주고 싶어서, 그래, 당신 손이 너무 예뻐서 이 반지가 빛이 나네. 저는 더 이상 보고 있기가 역겨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삼촌은 완전히 그 여자에게 영혼까지 잠식당한 상태였죠. 저는 증거 영상을 저장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본가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삼촌이 집에 들어왔을 때 거실에는 저와 숙모 그리고 사촌 여동생인 지수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삼촌이 헛기침을 하며 들어왔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안 자고 뭐해? 사람 숨 막히게 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숙모가 식탁 위에 있던 카드 명세서와 제가 찍어온 사진들을 삼촌 앞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게 다 뭐예요? 저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고. 이 돈 다 어디서 났어? 삼촌은 사진을 힐끗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탁자 위에 놓인 담배를 집어들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봤으면 알겠네. 그래, 나 여자 만난다. 그게 뭐? 내가 평생 뼈 빠지게 벌어다 줬으면 나도 내 인생 좀 보상받으면 안 돼? 옆에 있던 지수가 울음을 터뜨리며 삼촌의 팔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아빠, 왜 그래? 엄마랑 우리 버리고 저 아줌마한테 가겠다는 거야? 아빠 제정신이야? 삼촌은 딸의 손을 귀찮다는 듯 뿌리치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문이 쾅쾅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숙모가 안방 문을 가로막고 서서 삼촌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요. 한번 실수한 걸로 칠게 정리하고 돌아와요. 우리 지수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박민철 삼촌이 짐을 다 싼 캐리어 지퍼를 거칠게 닫으며 숙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20년을 함께 산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나 애틋함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독한 경멸과 권태만이 가득했죠. 삼촌이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며 싸늘하게 뱉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은 지옥이야. 난 이제 그 지옥에서 탈출할 거다. 이혼 서류는 조만간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숙모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삼촌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삼촌은 마치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 구두 뒤축을 탁탁 털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굉음과 함께 집 안에는 숙모와 지수의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기계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것이 삼촌이 밟게 될 나락의 첫 계단인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삼촌이 집을 나간 지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마치 작정하고 인생을 파기하러 나온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최미주가 사는 강남 오피스텔 바로 뒷골목에 보증금 없는 월세방을 얻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니까요. 말이 원룸이지 고시원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코딱지만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촌의 씀씀이는 재벌 회장님 부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삼촌의 근황을 파악하러 근처를 서성이다가 기막힌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삼촌이 반짝이는 흰색 외제차 앞에서 최미주에게 차 키를 건네고 있었거든요. 박민철 삼촌이 차 보닛을 손으로 쓸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미주야, 이거 어때? 내가 저번에 지나가는 말로 예쁘다고 했던 그 모델이야. 리스긴 하지만 풀옵션으로 뽑았어. 이제 버스 타고 다니지 마. 최미주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방방 뛰며 삼촌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어머, 오빠 미쳤어. 세상에, 이걸 진짜 샀어? 오빠 정말 능력자다. 나 평생 오빠만 믿고 살래. 박민철 삼촌이 최미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능력은 무슨 내 여자가 기죽고 다니는 거 싫어서. 그렇지, 타봐. 시승식 해야지. 삼촌은 평생 부은 적금을 해약하고 심지어 회사의 퇴직금 중간 정산까지 신청해서 받은 목돈을 그 차의 보증금과 최미주의 명품 가방들을 사는데 모조리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즉시 흥신소를 통해 최미주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서류 봉투 속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동창회나 산악회 같은 중년 모임에서 꽃뱀으로 악명이 높은 여자였습니다. 사기 전과까지는 아니어도 여러 건의 금전, 문제로 고소를 당했다가 합의로 풀려난 기록이 수두룩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챙겨 삼촌을 불러냈습니다. 삼촌은 귀찮다는 듯 슬리퍼를 끌고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삼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여자 삼촌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과거에 비슷한 수법으로 남자들 돈 뜯어내서 문제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박민철 삼촌이 서류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야, 너 지금 뒷조사했냐? 사람이 참 못났다. 미주가 사업하다가 좀 어려워서 빚진 걸 가지고 사기꾼 취급을 해? 너도 네 숙모편이라 이거지? 제가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편 가르기가 아니잖아요. 삼촌 지금 이용당하는 거라고요. 저 여자는 삼촌 돈 떨어지면 바로 도망갈 사람이에요.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 좀 하세요. 박민철 삼촌이 마시던 커피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 건방진 자식이 어디서 훈계질이야? 너 같은 어린 놈들이 뭘 알아?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는 건 너희 같은 속물들이나 하는 짓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삼촌은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그 길로 제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벽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미주는 삼촌을 더욱 깊은 늪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삼촌의 원룸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은밀한 제안을 꺼냈습니다. 최미주가 삼촌의 술잔에 소주를 따르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근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좁은 방에서 살아? 오빠 친오빠가 하는 코인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진짜 대박이거든. 원금의 3배는 기본으로 보장해준대. 박민철 삼촌이 솔깃한 표정으로 잔을 비우며 물었습니다. 3배?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런 게 있어? 근데 나 이제 현금이 거의 바닥나서. 최미주가 삼촌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이, 오빠 시골에 선산 있잖아. 그거 어차피 묵혀둬봤자 돈도 안 되는데 잠깐 담보로 맡겨서
투자금 불리면 되잖아. 우리 폼 나게 전원주택 짓고 살아야지. 삼촌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최미주의 전원주택이라는 말과 콧소리에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삼촌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시골 선산을 담보로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돌며 고금리 대출을 받았습니다. 삼촌은 대출받은 수억 원의 돈을 최미주가 건넨 투자법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며 말렸지만 삼촌은 오히려 화를 내며 직접 모바일 뱅킹으로 비밀번호를 꾹꾹 눌러 송금했죠. 그로부터 며칠 뒤 비극은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삼촌이 쓴 사채 빚보증 문제로 대부업체 직원들이 숙모가 사는 본가로 들이닥친 겁니다. 쾅, 쾅, 쾅. 현관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는 소리에 숙모와 지수는 공포에 질려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문을 열자 덩치 큰 남자들이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와 빨간 압류, 딱지를 흔들어댔습니다. 대부업체 직원이 껌을 짝짝 씹으며 숙모에게 소리쳤습니다. 박민철 씨 부인 되시죠? 남편분이 돈을 빌려가 놓고 연락이 안 되네. 연대 보증은 아니지만 부부니까 도의적으로 해결하셔야지. 안 그러면 여기 살림살이에 다 딱지 붙습니다. 숙모가 덜덜 떨며 애원했습니다. 저희도 그 사람 집 나가서 연락 안 돼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딸아이가 보고 있잖아요. 지수가 방구석에서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지만 남자들은 거실 TV이며 냉장고를 발로 툭툭 차며 위협했습니다. 그날 밤 숙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가정을 지키는 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다음 날 숙모는 법원에 가서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정을 버린 남편에 대한 마지막 예의마저 끊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 우편을 받은 건 삼촌이었습니다. 최미주의 오피스텔에서 샴페인을 따고 있던 삼촌은 이혼 소장을 훑어보고는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소장을 허공에 흔들며 최미주에게 외쳤습니다. 미주야, 이것 봐라. 집사람이 드디어 이혼하자네. 하하. 이제 진짜 자유다. 나 이제 법적으로도 깨끗해지는 거야. 최미주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삼촌의 지갑이 얼마나 더 털릴 수 있는지 계산하는 눈빛이었죠. 최미주가 삼촌의 어깨에 기대며 교묘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축하해. 이제 우리 둘만 행복하면 돼. 근데 오빠, 코인 수익금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 우리 생활비랑 품위 유지비가 좀 부족한데. 박민철 삼촌이 기분 좋게 취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누구야? 박민철이야. 뭐가 문제야? 최미주가 삼촌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오빠 신용카드 있잖아. 그거 현금 서비스 한도 남았지? 그거 싹 다 뽑아서 비상금으로 좀 챙겨두자. 나중에 수익금 나오면 바로 갚으면 되니까. 응? 삼촌은 이미 판단력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 그래. 내 새끼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내일 당장 가서 싹 뽑아올게. 삼촌은 그렇게 남은 신용카드 한도까지 탈탈 털어 현금을 만들 궁리를 했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든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삼촌은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고 그 비는 삼촌의 앞날에 닥칠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비극의 정점은 가장 화려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삼촌이 최미주의 오피스텔에서 샴페인을 터뜨린 그날 밤 삼촌은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삼촌은 이미 현금 서비스까지 꽉 채워받은 돈다발을 최미주의 핸드백 안에 넣어준 상태였죠. 최미주가 묘한 빛깔의 술잔을 삼촌에게 건네며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내가 아끼는 양주에 과일 좀 섞은 거야. 우리 미래를 위해서 건배할까? 박민철 삼촌이 잔을 받아들고는 이미 풀린 눈으로 최미주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미주야, 너랑 나랑 이제 꽃길만 걷는 거야. 저 칙칙한 집구석하고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사는 거지. 삼촌은 그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 넘김 끝에 혀끝을 찌르는 쌉싸름한 맛이 느껴졌지만 최미주가 입가에 묻은 술을 닦아주며 웃어주는 바람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5분도 지나지 않아 삼촌은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소파에 몸을 기대며 웅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술이 왜 이렇게 확 오르지? 미주야, 나 좀 졸린데. 최미주가 삼촌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뉘어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다 좋아질 거야. 아주 편안하게. 그것이 삼촌이 기억하는 마지막 따뜻함이었습니다. 삼촌은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듯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삼촌이 눈을 떴을 때는 정오가 훌쩍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따가운 햇살에 삼촌은 인상을 찌푸리며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며 불렀습니다. 미주야, 물 좀 주라, 목말라 죽겠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자신의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울리는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삼촌은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방이 너무 넓어 보였습니다. 아니,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고급 가죽 소파와 대형 TV, 화려한 장식장이 있던 거실에는 먼지 뭉치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눈을 비비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아직 술이 덜 깼나? 여기가 어디야? 안방으로 달려가 보니 침대도 최미주의 옷장도 화장대도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있던 칫솔과 비누 하나까지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집처럼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삼촌의 몸에는 어제 입었던 양복 바지와 와이셔츠만 덜렁 입혀져 있었고 재킷과 지갑, 휴대전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락이 띠띠띠띠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낯선 남자 2명과 경찰복을 입은 순경이 들이닥쳤습니다. 건물주로 보이는 뚱뚱한 남자가 삼촌을 보더니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당신 뭐야? 빈집에 몰래 들어와서 자빠져 자는 노숙자야? 박민철 삼촌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엉거주춤 서서 대꾸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여기 내 여자가 사는 집이요. 내가 집주인이나 다름없는데 누구 보고 노숙자래? 건물주가 경찰을 보며 기가 막히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경찰 양반, 이것 좀 봐요. 이 여자 월세 석 달 밀려서 내가 오늘 명도 집행하려고 왔는데 웬 미친놈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당장 끌어내요. 순경이 삼촌에게 다가와 팔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일단 서로 들어가시죠.
여기서 이러시면 주거 침입죄 됩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삼촌은 책상을 내리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이 최미주에게 수억 원을 투자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담당 형사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형사는 삼촌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형사가 볼펜으로 서류에 서명란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박민철 씨, 이거 본인 필체 맞죠? 투자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여기에 지장까지 찍으셨네요? 박민철 삼촌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그건 미주가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우리 사이에 무슨. 형사가 한숨을 쉬며 의자에 등을 기대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기록 보니까 박민철 씨 휴대전화로 직접 비밀번호 누르고 이체하셨네요. CCTV 보니까 옆에서 협박당한 정황도 없고요. 이건 사기가 아니라 단순 투자 실패거나 증여로 보입니다. 미주라는 여자 대포폰 쓰고 잠적해서 찾기도 힘들어요. 민사소송하세요. 경찰서 밖으로 쫓겨난 삼촌은 망연자실한 채 길거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휴대전화가 들어있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던 폰을 켜자마자 문자 메시지 수십 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XX 대부업체 이자 연체 시 법적 조치 예정. 오캐피탈 차량 반납 독초. 카드사 한도 초과 및 연체 안내. 삼촌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최미주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박민철 삼촌이 휴대전화를 아스팔트 바닥에 집어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최미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 보듯 혀를 차며 피해갔지만 삼촌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산, 퇴직금, 적금, 그리고 자존심까지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삼촌은 며칠 동안 지하철역 화장실과 공원, 벤치를 전전했습니다. 꼬질꼬질해진 와이셔츠는 땀과 흙먼지로 얼룩졌고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때문에 영락없는 노숙자 꼴이 되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눈이 뒤집힐 지경이 되자 삼촌은 마지막 자존심을 굽히고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번호를 누르는 삼촌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숙모의 번호였습니다. 신호 연결음이 몇 번 가더니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이번에는 고객님의 요청으로 수신이 거부된 번호입니다라는 차가운 메시지만 나왔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수화기를 붙잡고 흐느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나야, 나 배가 너무 고파. 제발 전화 좀 받아줘. 하지만 그 목소리가 닿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삼촌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편의점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빵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머니에는 10원짜리 하나 없었지만 손은 본능적으로 빵을 향해 뻗어갔습니다. 삼촌이 빵을 외투 속에 숨기고 도망치려는 순간 아르바이트생이 카운터에서 뛰어나와 삼촌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삼촌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아저씨가 진짜 나이 먹고 도둑질이나 하고 싶어요? 당장 내놔요. 박민철 삼촌이 바닥에 엎드린 채
빵을 가슴에 품고 애원했습니다. 젊은 양반, 한 번만 봐줘. 내가 며칠을 굶어서 그래. 나중에 꼭 갚을게 제발. 아르바이트생이 삼촌의 손에서 억지로 빵을 빼앗으며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거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나가요. 한 번만 더 오면 경찰 부를 거니까. 편의점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삼촌은 쓰레기통 옆에 웅크리고 앉아 서럽게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걔도 쳐다보지 않을 비참한 몰골. 그것이 바로 자유를 외치며 집을 나갔던 가장의 최후였습니다. 그날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뼛속까지 시려오는 추위와 절망감에 떨던 삼촌은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마포대교 위로 올라갔습니다. 강물은 검고 깊어 보였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보던 삼촌의 머릿속에 지수의 웃는 얼굴과 숙모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난간을 붙잡은 손에 힘을 주며 오열했습니다. 지수야, 여보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미쳐서 내가 돌아서. 삼촌은 신발을 벗어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난간 위로 올라섰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삼촌의 젖은 등을 떠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기에 딱 좋은 밤이라고 삼촌은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날 밤 마포대교 위에는 하늘이 뚫린 듯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검은 입을 벌리고 금방이라도 삼촌을 집어삼킬 듯 넘실거렸죠. 삼촌이 난간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눈을 질끈 감으며 몸을 던지려던 찰나였습니다. 어이쿠, 으악, 빗소리를 뚫고 등 뒤에서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무언가가 우당탕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촌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빗물의 미끄러운 인도 위에서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가 차도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고 그 뒤를 조그만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 필사적으로 붙잡고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빵, 빵. 마침 도로를 질주하던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리어카가 차도로 넘어가면 할머니까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삼촌은 죽으려던 생각도 잊은 채 본능적으로 난간에서 뛰어내려 차도로 몸을 날렸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리어카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비켜요. 기.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삼촌의 코앞에서 간신히 멈춰섰습니다. 삼촌은 리어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굴었고 쏟아진 폐지 더미 속에 파묻혔습니다. 트럭 운전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인간들이 죽고 싶으면 딴 데 가서 죽어. 왜 남의 인생까지 망치려고 그래. 트럭이 굉음을 내며 사라지자 삼촌은 욱신거리는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났습니다. 빗물과 흙탕물로 범벅이 된 삼촌을 향해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삼촌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짝 소리나게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화상아, 눈은 폼으로 달고 다녀. 멀쩡하게 생긴 놈이 왜 비 오는 날 청승맞게 다리 난간을 붙잡고 지랄이야. 박민철 삼촌이 어안이 벙벙해서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저는 도와드리려고. 할머니가 젖은 폐지를 주섬주섬 리어카에 다시 담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도와주긴 개뿔, 죽을 용기는 있고 리어카 밀 힘은 없어? 밥값이라도 하고 죽던가.
썩을 놈 삼촌은 묘하게 그 말에 압도당했습니다. 죽을 용기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삼촌은 홀린 듯 할머니를 도와 폐지를 씻고 묵묵히 리어카 뒤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을 뚫고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시장 구석진 골목에 있는 허름한 국밥집이었습니다. 간판은 다 떨어져 나갔고 유리창에는 욕쟁이 할매 국밥이라는 글씨가 붉은색 시트지로 붙어 있었죠. 할머니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수건 하나를 삼촌에게 툭 던져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가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거기 앉아서 물기나 닦고 있어. 재수없게 감기 옮기지 말고. 잠시 후 할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한 그릇을 삼촌 앞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뽀얀 국물 위에 깍두기와 파가 송송 썰려 올라간 국밥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삼촌의 코끝에 구수한 고기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침을 꼴깍 삼키며 물었습니다. 저 돈 없는데요. 할머니가 국자를 허공에 휘두르며 호통을 쳤습니다. 누가 돈 내래? 밥 처먹는데 주둥이가 왜 이렇게 길어? 식기 전에 퍼먹어. 삼촌은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입 떠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얼어붙은 위장을 녹이는 순간 삼촌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숟가락질을 할 때마다 눈물이 뚝배기 안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콧물과 눈물, 빗물이 뒤섞인 국밥을 허겁지겁 먹어치우는 삼촌을 할머니는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가게 뒤편에 있는 창고, 방을 삼촌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좁은 방이었지만 삼촌에게는 5성급, 호텔보다 아늑했습니다. 할머니가 방문을 닫으며 툭 던졌습니다. 밥값은 몸으로 때워 내일 새벽 4시까지 나와라. 늦으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다음 날부터 삼촌의 처절한 국밥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촌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무거운 육수통을 나르고 시장에 가서 배추와 물을 지게에 짊어지고 왔습니다. 영업직으로 펜대만 굴리던 삼촌의 손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동안에는 최미주에 대한 분노도 가족에 대한 죄책감도 잠시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틈만 나면 삼촌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야, 이 군뱅이 같은 놈아. 무채 써는 게 그게 뭐냐? 소 여물수냐? 하지만 밤이 되면 할머니는 몰래 삼촌의 방문 앞에 파스나 소화제를 두고 갔습니다. 삼촌은 그런 할머니에게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대낮부터 술에 취한 진상 손님이 국밥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취객이 식탁을 발로 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주인 나오라 그래. 국밥에다 걸레를 빨았나. 맛이 왜 이래? 할머니가 주방에서 뛰어나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맞섰습니다. 이 양반이 낮술 처먹고 어디서 행패야? 머리카락은 당신 머리에서 빠진 거구만. 먹기 싫으면 나가. 취객은 할머니의 말에 격분하여 식탁 위에 끓고 있던 뜨거운 뚝배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할망구가 진짜 죽고 싶어? 취객이 할머니를 향해 뚝배기를 집어 던지는 순간 구석에서 설거지하던 삼촌이 번개처럼 튀어나와 할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으악. 펄펄 끓는 국물이 삼촌의 오른팔과 등에 쏟아졌습니다.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고
삼촌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놀란 취객은 도망쳤고 할머니는 사색이 되어 삼촌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얼음물을 가져와 삼촌의 화상 부위에 부으며 울먹였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피하면 되지. 이걸 왜 몸으로 막아? 너 바보냐? 박민철 삼촌이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저밥값은 해야죠. 그 사건 이후 할머니가 삼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욕설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온기가 달랐죠. 삼촌은 화상 흉터가 남은 팔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1년이 지날 무렵 삼촌은 어느새 가게의 모든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실질적인 매니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육수를 끓이고 있는 삼촌을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가게 문은 아직 닫혀 있었고 주방에는 은은한 사골, 냄새만 감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주방 구석에 있는 낡은 항아리를 가리키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철아, 이리 와서 앉아봐라. 삼촌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가 앉자 할머니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기름때가 묻고 너덜너덜해진 노트였습니다. 할머니가 노트를 삼촌의 손에 쥐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50년 동안 국밥 팔면서 만든 비법이다. 내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 준 거야. 이제 내가 가져라. 박민철 삼촌이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할머니, 이걸 왜 저한테 주십니까? 저는 받을 자격 없습니다. 할머니가 삼촌의 화상 흉터가 남은 팔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내 목숨 한 번 살렸고 가게도 살렸다. 자식놈들도 지들 살기 바빠서 가게 물려받기 싫다는데 이 막 끊기면 내 저승 가서도 눈을 못 감는다. 내가 맡아서 제대로 한번 키워봐라. 넌 할 수 있다. 삼촌은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버린 죄인인 자신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이 이토록 믿어준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삼촌은 미친 사람처럼 국밥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할머니의 비법을 기본으로 하되 젊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잡내를 잡는 약재를 추가하고 감칠맛을 내는 다대기 양념을 수백 번 고쳐 만들었습니다. 삼촌이 개발한 신메뉴를 맛본 할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할머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가 빈 그릇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됐다, 이제 나보다 낫다. 내일부터 주방장은 내가 해라. 삼촌은 그제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을 나온 지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삼촌은 가게 입구에 걸린 낡은 간판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국밥 한 그릇에 내 남은 인생을 걸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떳떳해지면 이 맛을 가족들에게도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삼촌은 옥탑 평상에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그친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삼촌의 주머니에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이 들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삼촌에게 쉴 틈을 주지 않으려는 듯 또 다른 바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재기를 꿈꾸며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 저는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삼촌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물의 깍두기와 뒤늦은 월급 봉투,
할머니에게 비법을 전수받고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보다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의 영상 썸네일에 눈물의 깍두기라는 자막과 함께 낯익은 팔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튜버가 깍두기를 베어 물며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이 깍두기 맛이 미쳤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담그신다는데 씹으면 뭔가 울컥하는 맛이 나요. 그래서 단골들은 눈물의 깍두기라고 부른답니다. 카메라가 주방을 비추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토렴을 하는 사장님의 오른팔에 선명하게 남은 화상 흉터, 그리고 가죽이 다해진 낡은 예물시계, 박민철 삼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저는 반신반의하며 영상에 나온 시장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가게 앞은 이미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고 입구부터 구수한 육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대기 명단을 적으며 소리쳤습니다. 지금부터 대기 40분입니다. 육수 소진되면 조기 마감합니다. 가게 안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그 중심에 하얀 조리복을 입은 삼촌이 서 있었습니다. 삼촌은 더 이상 무기력한 영업부장이 아니었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국자를 휘두르며 직원들에게 외쳤습니다. 5번 테이블 수육 나간다. 깍두기 리필 빨리 챙겨드리고. 욕쟁이 할머니는 카운터에서 돈을 세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님들이 빠져나간 브레이크 타임이 되어서야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 정리를 하던 삼촌이 저를 발견하고는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마스크를 고쳤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가 여길 어떻게... 제가 다가가 삼촌의 흉터 남은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튜브 봤어요. 살아계셨네요. 숙모랑 지수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삼촌은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구석진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삼촌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기름때 묻은 봉투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월급 모은 거다. 얼마 안 되지만 가져가라. 대부업체 빚은 내가 갚고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할 거야. 봉투 안에는 1,0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좁은 창고 방에서 자며 담배 한 갑 안 사 피우고 모았을 돈이었습니다. 제가 봉투를 다시 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숙모, 이혼 판결 났어요.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에요. 삼촌의 어깨가 움찔했지만 이내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씁쓸하게 웃으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래, 잘됐다. 차라리 잘된 일이야. 나 같은 놈이 무슨 염치로 가장 노릇을 하겠냐. 빚쟁이들한테 시달리지 않으려면 남남이 되는 게 맞아. 제가 답답해서 가슴을 치며 물었습니다. 그럼 평생 이렇게 숨어 사실 거예요? 지수 결혼할 때도 안 가보실 거냐고요. 박민철 삼촌이 탁자를 주먹으로 꾹 누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가면 그 사람들한테 또 상처야. 나는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게 도와주는 거다. 내가 전해줘. 누군지 절대 말하지 말고 그냥 먼 친척이 도와주는 거라고 해. 삼촌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삼촌의 돈을 들고 숙모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빌라 반지하로 이사한 숙모네 집은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숙모가 제가 건넨 돈 봉투를 보고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니?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큰 돈을 가져와?
제가 미리 준비한 거짓말을 하며 땀을 닦았습니다. 아, 그게 제 친구 사업에 투자했던 게 대박이 나서요. 예전에 삼촌이 용돈 주신 셈 치고 받으세요. 숙모는 의심하면서도 당장 지수의 등록금이 급했기에 눈물을 흘리며 받았습니다. 숙모가 제 손을 꼭 잡고 울먹였습니다. 고맙다. 내 삼촌이란 인간은 우릴 버렸는데 조카인 내가 살리는구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그 돈이 삼촌이 화상을 입어가며 끓인 국밥 한 돈이라는 걸 알면 숙모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그날 이후 삼촌은 키다리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가게 매출이 늘어날수록 삼촌의 익명 후원도 대담해졌습니다. 최고급 한우와 쌀, 지수가 갖고 싶어 했던 노트북이 숙모네 집 앞에 배달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숙모와 지수가 외식하며 웃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삼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휴대전화 화면을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지수 장학생 됐어요. 다 삼촌 덕분이에요. 박민철 삼촌이 고무장갑을 낀 채 화면 속 딸을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게 터치했습니다. 20초 남짓한 영상 속에서 지수는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삼촌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액정을 적셨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젖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참 예쁘다. 밥 잘 먹으니까. 다행이네. 옆에서 지켜보던 욕쟁이 할머니가 삼촌의 등짝을 때리며 혀를 찼습니다. 할머니가 행주질을 하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청승 떨지 말고 육수나 봐라. 그렇게 보고 싶으면 가서 보던가. 가지도 못할 거면서 질질 짜기는. 박민철 삼촌이 눈물을 훔치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너무 좋아서 그럽니다. 저 더 열심히 일해서 2호점도 내고 우리 딸 시집 갈 때 집 한 채는 해줄 겁니다. 삼촌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가게는 날이 갈수록 번창하여 옆 건물까지 터서 확장했고 직원도 늘어났습니다. 삼촌은 이제 주방에만 박혀 있는 게 아니라 홀을 돌며 경영을 하는 진짜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전체 회식 자리였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할머니가 건배사를 제의했습니다. 할머니가 삼촌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자, 잔들어. 우리 가게가 이렇게 큰 건 다 저기 박 사장 덕분이다. 이제 나보다 국밥을 더 잘 말아. 박 사장을 위하여.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삼촌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일어났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소주잔을 높이 들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가족도 버리고 죽으려고 했던 인생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살려주셨고 여러분이 저를 사장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삼촌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삼촌이 활짝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떳떳하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앞으로 갚을 수 있는 빚은 다 갚고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삼촌의 인생에도 볕이 드는구나.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구나 싶었죠. 하지만 신은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질투하나 봅니다. 회식이 끝나고 며칠 뒤 확장 오픈 행사 준비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떡을 돌리려던 삼촌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시루떡 상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와장창 놀라서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삼촌은 바닥에 떨어진 떡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초점이 풀린 눈으로 저를 보더니 낯선 사람 대하듯 물었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기요, 여기가 어디죠? 제가 왜 주방에 있습니까? 저는 분명 회사에서 결제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삼촌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확장 오픈을 앞두고 떡을 돌리던 그날 주방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시루떡을 멍하니 바라보던 박민철 삼촌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뒷걸음질 치며 물었습니다. 자네 누구야? 여기 우리 사무실 아닌가? 김 부장은 어디 갔어? 제가 삼촌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삼촌, 정신 차리세요. 저예요, 조카. 여기 삼촌 가게잖아요. 국밥집이요. 삼촌이 제 목소리에 깜짝 놀라며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이내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아, 미안하다. 내가 잠깐 졸았나 보다. 삼촌은 급히 떡을 주워 담으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덜덜 떨리는 손끝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주방 입구에서 그 모습을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징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새벽장을 보러 간다던 삼촌이 점심때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던 그때 가게 앞에 경찰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삼촌이 경찰관의 부축을 받으며 내렸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양복 바지를 입고 한 손에는 다 시든 배추 한 포기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30km나 떨어진 예전 회사 건물 로비에서 서성거리고 계셔서요. 신원 조회가 안 돼서 지문으로 찾았습니다. 삼촌은 저를 보고 해맑게 웃으며 배추를 들어 보였습니다. 조카 왔니? 내가 오는 길에 김장 배추가 좋길래 사왔어. 근데 우리 집 골목이 좀 헷갈리네. 할머니가 삼촌의 등짝을 후려치며 울먹였습니다. 이 미친놈아,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여기가 집이고 여기가 내 가게잖아. 어디 갔다가 이제 와. 삼촌은 할머니의 고함에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듯 자신의 옷차림과 손에 든 배추를 번갈아 보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긴 검사 끝에 마주한 의사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초록이 알츠하이머입니다. 알코올성 뇌 손상과 스트레스가 겹쳐 진행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릅니다. 곧 가족도 못 알아보게 될 겁니다. 박민철 삼촌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치매라니요? 나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빚 갚고 사람 구실 하게 됐는데 치매라니요. 오진 아닙니까? 의사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삼촌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안 돼, 하나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 지수 시집 가는 건 보고 죽게 해줘야지. 가게로 돌아온 삼촌은 병명을 비밀로 하고 오기가 생긴 사람처럼 주방 일에 매달렸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노트를 펼쳐놓고 볼펜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안 잊어버리면 돼. 적어놓으면 돼. 내가 만든 레시피인데 이걸 왜 까먹어. 박민철 정신 차려. 하지만 병 많은 삼촌이 의지보다 강력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손님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국밥이 소태처럼 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방으로 뛰어들어가 보니
삼촌은 육수통에 소금을 들이붓고 있었습니다. 방금 넣고도 넣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삼촌의 손목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삼촌, 그만하세요. 지금 소금을 3바가지나 넣으셨어요. 박민철 삼촌이 멍한 눈으로 국자를 떨어뜨리며 되물었습니다. 내가 아닌데 간이 심심해서. 삼촌은 자신이 망친 육수를 떠먹어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삼촌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마구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비명을 지르며 자해하듯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 돌머리야, 기억해. 제발 좀 기억하라고. 왜 이걸 못해? 왜? 그날 밤 삼촌은 저를 불러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공증 다 마쳤다 가게. 지분이랑 남은 재산 전부 내 숙모랑 지수 앞으로 돌려놨어. 내가 의식이 없어지면 바로 집행될 거야. 제가 울먹이며 말렸지만 삼촌은 단호했습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었다. 더 추해지기 전에 정리하고 싶다. 내 숙모한테는 끝까지 비밀로 해줘.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마감 정산을 하던 삼촌이 갑자기 양복 재킷을 걸치더니 저에게 서류를 내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대리, 오늘 결제 서류는 다 처리했나? 부장님께서 내일 아침 회의 자료 찾으시던데 저는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저를 20년 전 회사의 부하 직원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삼촌을 불렀지만 삼촌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김대리, 지금 사적인 호칭 쓰나? 회사에서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그때 주방에서 나오던 욕쟁이 할머니가 달려와 삼촌의 뺨을 3개 때렸습니다. 짝. 할머니가 삼촌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오열했습니다. 정신 차려 이놈아. 여기가 회사야? 너 국밥집 사장 박민철이잖아. 내 조카도 못 알아봐? 충격 때문인지 삼촌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삼촌은 현실을 자각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저 왜 이럽니까? 저 무서워요. 제가 괴물이 되어가나 봐요. 그날 밤 삼촌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미쳐버려 짐이 되기 전에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삼촌은 가방 하나만 들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할머니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죽을 목숨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도 다 못 갚고 이렇게 갑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쌈짓돈을 쥐어주었습니다. 가서 아프지 말고 내 죽기 전에 한 번은 와라 알겠냐? 삼촌은 차마 할머니 얼굴을 더 보지 못하고 제 차에 올랐습니다. 요양병원으로 가는 길 삼촌은 창밖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창문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길 예전에 지수랑 놀이공원 가던 길인데 기억이 자꾸 흐려져. 요양병원 병실에 앉은 삼촌은 작아 보였습니다. 제가 병실을 나오려 하자 삼촌이 다급하게 저를 불러 낡은 수첩을 흔들었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이거 꼭 챙겨야 해. 여기 우리 가족 생일이랑 숙모 좋아하는 음식 다 적어놨어. 이거 없으면 나 바보 되는데.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끝까지 삼촌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삼촌이 온전한 정신으로 저에게 보여준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첫눈이 내리던 12월의 어느 밤 병원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간호사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보호자분, 박민철 환자분이 없어지셨어요. CCTV 보니까 병원 담을 넘으셨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밖은 영하 10도의 혹한이었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얇은 환자복만 입고 사라진 삼촌. 도대체 기억을 잃은 그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저는 위치 추적 어플을 켜고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파란 점이 깜빡이는 곳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였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외투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차에 뛰어올랐습니다. 밖은 10년 만에 폭설이라도 내리는 듯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이며 눈을 치워냈지만 제 마음속에 불안감은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 위치 추적 어플을 켰습니다. 화면 속 파란 점이 깜빡이는 곳은 서울 변두리의 한 재개발 구역이었습니다. 그곳은 20년 전 박민철 삼촌과 숙모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신접살림을 차렸던 낡은 빌라촌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허물어져 사람도 살지 않는 그곳에 기억을 잃은 삼촌이 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핸들을 꽉 쥐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세요. 삼촌,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미끄러운 눈길을 뚫고 1시간을 달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아 어두컴컴한 골목길은 스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휴대전화 플래시를 비추며 골목 안쪽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삼촌, 박민철 삼촌, 어디 계세요? 제 목소리가 눈보라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그때 골목 끝자락에 있는 낡은 전봇대 아래에 웅크리고 있는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삼촌이었습니다. 병원 환자복 위에 얇은 코트 하나만 걸친 채 삼촌은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속눈썹에는 하얗게 성에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촌은 품에 무언가를 소중하게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다 찌그러진 케이크 상자였습니다. 제가 삼촌의 어깨를 감싸주며 울먹였습니다. 삼촌, 여기서 뭐 하세요? 얼어 죽으려고 작정하셨어요? 빨리 차에 타요. 박민철 삼촌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점이 없는 눈동자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삼촌은 저를 밀쳐내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입술을 달달 떨며 말했습니다. 비켜요. 나가면 안 돼. 우리 아내가 기다려. 오늘 월급날이라 딸기 케이크 사가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삼촌의 시간은 20년 전 숙모와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로 되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로 택시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췄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한 숙모였습니다. 택시 문이 열리고 숙모가 뛰어내렸습니다. 숙모는 전봇대 아래서 있는 삼촌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뛰어 늙고 병든 남편이 넝마 같은 몰골로 서 있는 모습을 마주한 것입니다. 숙모가 입을 틀어막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여보, 당신 그게 무슨 꼴이야? 숙모의 목소리를 들은 삼촌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추위에 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해맑은 미소가 얼굴 전체에 번졌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비틀거리며 숙모에게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여보, 마중 나왔어? 날도 추운데 왜 나왔어? 내가 금방 간다고 했잖아. 삼촌은 품에 안고 있던 찌그러진 케이크 상자를 숙모 눈앞에 자랑스레 들어 보였습니다. 눈과 빗물에 젖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상자였지만 삼촌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처럼 보이는 듯 했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웃었습니다. 이거 봐, 당신이 먹고 싶다던 딸기 케이크야, 구하느라 좀 늦었어. 미안해. 우리 지수 뱃속에서 배고프다고 안 보채? 삼촌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딸 지수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숙모는 그 말에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원망, 그리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도끼들이 삼촌의 그 천진난만한 미소 앞에서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숙모가 삼촌의 바짓단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바보야, 이 등신 같은 인간아. 왜 이러고 있어? 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러고 있냐고. 박민철 삼촌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쭈그리고 앉아 숙모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차가운 손을 호흡으로 따뜻하게 만든 뒤 숙모의 얼어붙은 뺨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왜 울어? 누가 당신 괴롭혔어?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얼른 들어가자. 내가 보일러 틀어놓을게. 삼촌은 숙모의 손을 잡고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삼촌의 주머니는 이미 찢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숙모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삼촌이 겪었던 일들을, 삼촌이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숙모에게 말했습니다. 숙모, 삼촌 그동안 국밥집에서 죽어라 일만 했어요. 숙모랑 지수한테 보낸 생활비, 그거 삼촌이 화상 입어가며 번 돈이에요. 다 갚고 떳떳해지면 돌아온다고 했는데 알츠하이머래요. 기억이 다 지워지고 있어요. 숙모가 충격에 빠져 저와 삼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숙모는 떨리는 손으로 삼촌의 흉터투성이인 오른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거칠어진 피부와 뭉개진 화상 자국들이 삼촌의 지난 1년 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숙모가 삼촌을 와락 끌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미안해요.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 미워만 했는데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숙모의 뜨거운 눈물이 삼촌의 환자복을 적셨습니다. 삼촌은 숙모의 품에 안겨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친 눈보라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삼촌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멍하던 눈동자에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숙모의 울음소리가 삼촌의 깊은 무의식을 깨운 것일까요? 삼촌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재개발 구역, 눈 내리는 밤, 그리고 자신의 품에서 울고 있는 늙어버린 아내. 박민철 삼촌이 떨리는 손으로 숙모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여보, 당신 왜 여기서 울고 있어? 삼촌의 목소리는 20년 전이 앳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무게를 모두 짊어진 지치고 병든 50대 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숙모가 고개를 들어
삼촌을 바라보았습니다. 숙모가 삼촌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알아보겠어? 나야, 당신 아내. 삼촌은 숙모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이내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병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깨달은 듯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삼촌은 황급히 숙모를 밀어냈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나 당신 남편 아니야. 나 짐덩어리야. 내가 또 당신 힘들게 했구나. 숙모가 다가가 삼촌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삼촌은 손을 뒤로 감추며 피했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제 쪽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카야, 뭐하니? 빨리 차. 시동 걸어 나가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제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삼촌, 이제 다 밝혀졌잖아요. 그냥 숙모랑 같이 집으로 가요. 네. 하지만 삼촌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안 된다. 나 이제 똥오줌도 못 가릴 거야. 내 딸 지수한테, 내 아내한테 그런 꼴 못 보여준다. 제발 내 마지막 자존심 좀 지켜다오. 부탁이다. 삼촌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것은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 방식이었습니다. 삼촌은 숙모를 향해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숙모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리고 사랑했어, 정말 많이 사랑했어. 부디 나 같은 놈 있고 행복하게 살아. 숙모가 가지 말라고, 같이 가자고 울부짖으며 삼촌에게 달려들었지만 삼촌은 독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차 뒷좌석 문을 열고 스스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쾅!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삼촌은 차창을 올리고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렸습니다. 숙모가 차 창문을 두드리며 오열했습니다. 숙모가 창문에 손바닥을 대고 소리쳤습니다. 박민철, 문 열어. 당신 혼자 못 보내. 제발 문 좀 열어봐. 저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삼촌은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쉰 목소리로 저에게 명령했습니다. 출발해. 어서. 더 있으면 나 마음 약해진다. 빨리 가자. 저는 눈물을 닦으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눈길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숙모가 눈길에 주저앉아 멀어지는 차를 보며 하염없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삼촌은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창에 비친 삼촌의 얼굴은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차 안에는 히터 돌아가는 소리와 삼촌의 가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삼촌이 품에 안고 있던 찌그러진 케이크 상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케이크도 못 전해줬네. 촛불도 못 켰는데. 우리 지수 태어나면 축하해 주려고 했는데. 삼촌의 기억은 다시 서서히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명료했던 이별의 순간이 다시 망각의 늪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저에게 멍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기사 양반, 근데 우리 어디 가는 거지? 나 집에 가야 하는데. 아내가 기다리는데. 저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삼촌을 태우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긴 여행을 떠나듯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고 삼촌의 기억은 저 눈발처럼 하얗게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장의 뒤늦은 귀가 그리고 남겨진 것들. 삼촌이 요양병원에 재입원한 지 어느덧 3개월이 흘렀습니다. 유난히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병원 정원에는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따뜻해질수록 삼촌의 기억은 점점 더 차가운 심연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면회를 갔지만 삼촌은 더 이상 저를 조카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편의점에서 산 바나나 우유를 들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삼촌은 창가에 앉아 떨어지는 꽃잎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삼촌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말을 건넸습니다. 삼촌, 저 왔어요. 좋아하시는 우유 사왔어요. 박민철 삼촌이 고개를 돌려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낯선 사람을 대하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우리 엄마는 언제 와요? 나 집에 가고 싶은데. 삼촌의 시간은 이제 5살 꼬마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덩치는 산만한 중년 남성이 아이 같은 말투로 엄마를 찾는 모습을 보는 건 가슴 한구석을 예리한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숙모와 지수도 종종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그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수가 아빠의 손을 잡고 펑펑 울어도 삼촌은 그저 창밖의 새를 가리키며 해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박민철 삼촌이 창문에 손가락을 대며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저기 봐, 짹짹이야. 짹짹이 날아간다 헤헤. 지수가 입술을 깨물며 오열하자 숙모가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두 모녀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촌은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다시 우유 빨대를 입에 물었습니다. 잔인할 만큼 평온한 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던 4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중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 간호사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려왔습니다. 보호자분 박민철 환자분께서 조금 전 운명하셨습니다. 낮잠을 주무시다가 아주 편안하게 가셨어요. 너무나 담담한 이별 통보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거짓말처럼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삼촌은 그렇게 고통스럽던 기억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가장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마지막 열정을 불태웠던 국밥집 직원들이 가게 문을 닫고 한 걸음에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단골 손님들도 소식을 듣고 찾아와 삼촌의 영정 앞에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상복을 입은 숙모와 지수는 조문객을 맞으며 쉴 새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비록 끝은 비극이었지만 마지막 순간 진심으로 참회했던 가장을 위에 흘리는 용서와 애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휘청거리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한복을 입은 할머니의 얼굴은 며칠 새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제가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몸도 편찮으신데 어떻게 오셨어요? 앉으세요. 할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고 삼촌의 영정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영정 속 삼촌은 하얀 조리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영정 사진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이 나쁜 놈아. 순서가 틀렸잖아. 늙은 내가 먼저 가야지. 내가 왜 먼저 가? 밥값 다 했다 이거냐? 이 못난 놈아. 할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불쌍한 놈 국밥 한 그릇. 배불리 못 먹고 간 놈. 내 새끼 아이고.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숙모가 다가와 할머니를 끌어안았고 두 여자는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삼촌을 떠나보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할머니에게 삼촌은 늦둥이 아들이자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던 겁니다. 발인 날 아침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조용히 구석으로 부르더니 품에서 꼬깃꼬깃한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그 녀석이 팁 받을 때마다 모아둔 거다. 나중에 딸 시집 갈 때 냉장고라도 사준다고 1,000원짜리 한 장도 안 쓰고 모은 거야. 그리고 저기 수첩도 하나 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고무줄로 꽁꽁 묶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꼬질꼬질한 지폐들에서 삼촌의 땀 냄새와 국밥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뭉치 사이에 낡은 스프링 수첩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숙모와 지수를 불러 수첩을 건넸습니다. 숙모가 수첩을 펼치자 첫 장부터 삼촌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글씨는 점점 지렁이처럼 흐트러져 있었지만 꾹꾹 눌러 쓴 정성만큼은 선명했습니다. X월 X일. 오늘은 육수간을 맞추는 법을 배웠다. 여보, 당신이 끓여주던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 미안해. X월 X일. 지수가 보고 싶다. 내 딸 지수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나는 죄인이다. X월 X일. 기억이 자꾸 사라진다. 깍두기 담그는 법을 잊어버릴 뻔했다. 안 돼. 이거 팔아서 빚 갚아야 해. 정신 차리자. 박민철. 수첩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문장은 짧아지고 단어는 끊겨 있었습니다. 여보 사랑해 지수야 미안. 나는 바보다 집에 가고 싶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볼펜 자국이 종이를 뚫을 정도로 강하게 그어져 있었고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행복했다. 숙모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지수도 아빠가 남긴 돈뭉치를 붙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지폐가 아니었습니다. 삼촌이 자신의 생명을 깎아가며 남긴 가족을 향한 마지막 사랑이자 속죄의 증거였습니다. 숙모가 수첩에 얼굴을 묻은 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갈 거면서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여보,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삼촌의 육신은 한 줌의 재가 되어 납골당에 안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촌이 남긴 것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국밥집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욕쟁이 할매 국밥이라는 낡은 간판이 내려가고 민철네 국밥이라는 깔끔한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할머니의 고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새 간판을 올려다보며 지팡이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이제 이 가게 주인은 박민철이다. 죽은 놈 소원이라도 들어줘야지. 며느리랑 딸내미가 와서 카운터 봐라.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숙모와 지수는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밥집 운영을 돕기로 했습니다. 지수는 삼촌이 남긴 레시피 노트를 보며 아빠의 맛을 재현하기 위해 앞치마를 둘렀고
숙모는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다시 삶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가게 한쪽 벽면에는 삼촌이 하얀 조리복을 입고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렸습니다. 저는 삼촌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뒤늦은 참회의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 편집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천 번 돌려보며 편집한 영상이었지만 엔딩 크레딧을 넣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영상 파일명은 어느 가장의 뒤늦은 귀가로 정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자 로딩바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이 세상에 나가면 누군가는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삼촌이 마지막 순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그 진심만은 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영상은 삼촌이 기억을 잃기 직전 회식 자리에서 찍었던 인터뷰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카메라를 응시하는 삼촌이 눈빛은 맑고 깊었습니다. 화면 속 박민철 삼촌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저기 PD님, 이거 나중에 우리 가족들도 보는 거죠? 제가 카메라 뒤에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요 한마디 하세요. 삼촌이 잠시 침묵하더니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지수야. 내가 지은 죄가 커서 용서해. 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다. 그냥 너희들이 있어서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어. 많이 보고 싶고 정말 사랑한다. 부디 나 같은 놈 잊고 행복하게 살아라. 꼭 행복해야 해. 삼촌의 환한 미소가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면서 서서히 암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화면 위로 하얀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고 박민철님을 기억하며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에 벚꽃잎이 눈처럼 날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디선가 삼촌의 콧노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집으로 이제야 진짜 귀가를 마친 삼촌이 편안하게 쉬고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순간의 헛된 욕망으로 가정을 버렸지만 결국 삶의 끝자락에서 그토록 도망치고 싶었던 가장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자 했던 박민철 씨 비록 야속한 병마가 그의 기억을 모두 지워버렸지만 가슴 깊이 박힌 가족에 대한 사랑과 뼈저린 참회만큼은 끝내 지우지 못했습니다. 눈 내리는 골목길, 뭉개진 케이크 상자를 품에 안고 20년 전의 설레는 마음으로 아내를 기다리던 그의 모습은 아마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의 시린 여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 늦어버린 후회가 가장 아픈 법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탁 앞에는 누가 앉아 있나요? 더 늦기 전에 따뜻한 밥 한 끼 함께하며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